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와 장관이 되고 난 지금 이른바 말바꾸기 논란의 한가운데 휩싸였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는 송구하다, 의혹에 대해서 송구스럽다, 특혜가 맞다 이렇게 몸을 낮추더니 장관이 되자마자, 정말 말 그대로 장관이 되자마자 청문회 때 흡수절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이 분명하다, 나에 대해서 비방한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사람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요?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김재수 장관 문제는 잠시 후 다뤄드리고요.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또 불거진 스폰서 검사 문제입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지 5일 만에 스폰서 검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소속 김모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이자 여기서도 또 게임업체 대표인 김모 씨에게서 1,5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김모 씨와 김모 부장검사는 서로 스폰서 관계였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도대체 검찰 개혁 언제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애초에 가능하긴 한 걸까요?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검찰이 신동빈 롯데 회장에 230억대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이 와중에 검찰은 내일 신격호 총괄 회장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 회장의 건강이 그리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되니 딴소리한다. 청문회 때 내가 흑수저라고 나를 무시했다. 야당 의원들과 그리고 본인의 의혹을 질타한 언론을 상대로 작심 비판을 했는데요. 법적 대응하겠다, 장관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그러자 야당은 어제 모였습니다. 야 3당이 한마음이 오랜만에 됐네요. 무언가를 제출하기로 합의키로 했다.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야 3당이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한 목소리로 모았습니다. 장관 더 이상 안 된다, 이거겠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다시 스폰서 부장 검사, 이번엔 조작 은폐 시도. 그 스폰서인 김모 씨 친구에게 우리가 간 집은 싼 술집이라 진술해라 라고 구체적인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겨레 신문 단독 취재 내용 잠시 후 보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검거된 부장검사 스폰서 사업가가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군요. 그 김 검사가 내연녀에게 1,500만 원을 주었다. 검사 내연녀에게 1,500만 원을 주었다. 스폰서 사업가가 검사 내연녀에게 결국은 1,500만 원이 전달됐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해당 김 부장검사의 해명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1,500만 원을 다 변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 금액이 확실히 돌아갔는지 영수증은 있는지 여부가 모두 불투명합니다.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렸는데 결국 36억 슈퍼카를 과시했던 30세의 청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거짓 정보로 개인 투자자들을 속인 죄, 장외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부당 이득을 취한 죄, 검찰은 이렇게 혐의를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여러 뉴스 중에 정말로 중요한 뉴스들만 치열하게 고민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장관이 되자마자 말을 바꾸고 입장을 바꾼 김재수 장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장관 되니 발끈하나. 김재수 장관은 내가 흑주서라, 흑수저라, 야당과 언론이 그렇게 날 청문회에서 무시했다라고 발끈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야당은
해임 건의안을 제출기로 야 3당이 의견을 모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은 김재수 장관 후보자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키로 결정을 했다라는 뉴스 속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께 뉴스 속보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출력물도 함께 살펴보시죠. 적반하장 김재수 장관 되니 딴소리인가? 4일 경북대 동창회 게시판에 올린 글인데요. 시골 출신의 지방학교 나온 흙수저라고 나를 무시한 것이 분명하다. 흙수저. 경북대가 흙수저인지도 잘 모르겠고 경북대 나오신 줄도 몰랐습니다. 그간 사실 확인도 않고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언론과 방송 종편 출연자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추진할 거다. 언론, 여러 가지 신문이 포함되겠죠. 저희 동아일보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종편 출연자들, 저희 도직구쇼 패널들 모두가 해당이 되겠군요. 그렇다면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다. 그러면서 팔순 노모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재수 장관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개인적인 이런 그런 걸 떠나가서 앞으로 이런 뭐 좀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매도되는 거는 없어야 되겠다. 내가 이런 뭐 당하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좀 합리적으로 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주변에 있는 우리 동문 밴더 이런 걸 통해서 그 내용을 일부를 올렸습니다. 일부 올렸는데 조금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지나치게 왜곡 등등을 종합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해서 분석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는 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장관의 취임되자마자 기념으로 갖는 기자회견, 그러니까 취임 기자회견에서 나온 일성이 법적으로 조치를 검토해보겠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김재수 후보자에 대한 갖은 의혹이 야당과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때 김재수 장관, 당시 후보자가 스스로 인정했던 부분을 저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인사청문회 당시 저금리 대출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모친의 의료비 부당수급 의혹에 대해서 김재수 당시 후보자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제 융자를 받으면서 제 금리를 특별히 낮춰달라든지 뭐 금리에 대해서는 제가 일체 그렇죠. 그게 사실은 더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을 혜택 당초부터 저희 동생에 올라가 있었는데 제가 해외 근무를 하고 돌아오니까 그 과정에서 독립으로 떨어져 나가 있었어요. 저희 동생도 전혀 몰랐고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장남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알게 돼가 참 송구스럽기도 하고 정말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참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제가 정성유 위원님, 김재수 장관이 계속 억울하다라고 장관 되고 나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발끈하는 모습인데 청문회 때 그럴 거면 진작에 억울한 부분을 자세히 소명하면 될 것인데 방금 청문회에서도 보셨듯이 저금리 대출 의혹에 대해서 내가 농협에 특혜 금리를 부탁한 적은 없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니 다른 데에 비해 낮은 금리가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본인도 금리에 특혜가 있음을 인정했는데 뭐가 억울하다는 거죠? 왜 억울한지 좀 본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보도해 드린 거는 그 1%대의 이제 이자를 농협에 대출을 깔고서 집을 이제 산 거에 대해서 특혜 대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비교할 때 8% 남들이 8%일 때 1%를 받은 것이다라고 이걸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게 한겨레 신문 보도였는데 이제 좀 더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8% 대출을 받을 때 8% 대출 이자였을 때 김재수 장관이 받은 6.7%였습니다. 시세금리 8%일 때 김 장관이 6.7%의 금리를 적용했다.
쭉 농협만 거래해야 되었기 때문에 우량 고객으로 약 30%의 사람들이 이런 금리를 적용받았고요. 예. 그 다음에 한 번 더 추가 대출을 받을 때가 3.5% 대출이었을 때 본인이 2.7%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2% 금리일 때 1.4% 금리를 받았고 역시 이런 대출을 받는 사람이 30%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청문회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해명을 했는데 이제 보도될 때는 8%와 1%를 비교를 당했다. 그런 부분이 억울하다는 것인데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이죠. 30% 우량 고객인데 이제 우리가 0.03% 정도로 이제 본인이 그걸 받았다, 혜택을 받았다고 한 부분이 이제 한겨레에서 좀 과도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예.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직을 특히 농식품부라는 그런 그 어떤 직무 연관성이 있는 그런 은행에서 이런 걸 대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공직을 이용해서 공직인가를 보고서 낮은 금리를 준 건데 그거에 대해서 특혜를 받은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억울한 부분이라고 부분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8%일 때 1.4%의 초저금리를 적용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는 6%대의 금리였고 시중 금리가 2%대로 낮아졌을 때 1.43%를 혜택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윤태곤 실장님, 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0.5%의 가산금리를 받아서 지금 시중금리 2%대일 때 1.4%의 초저금리를 받는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전체 대출자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여전히 특혜가 맞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주거래은행인가 봐요. 거의 농협으로만 이제 거래를 하신 것 같고 통상적인 것보다 이제 낮은 것은 맞고 그게 과도하게 낮느냐 아니면 뭐 해줄만하게 낮느냐인 것 같은데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이율도 2.4%대라고 하죠. 그건 참 어려운 것만은 맞습니다. 예. 마이너스 통장은 보통 담보가 없는 거 개인 신용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이제 이자율이 낮은데 2.4%는 아주 낮은 거죠. 근데 청문회에서 장관 본인께서 객관적으로 보니 다른 대비에 낮은 금리가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해놓고 장관이 되자마자 나를 흑수저라고 무시한 것이 분명하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해외조선 흑수저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 자기 비하 발언, 그 사회에 대해서 그런 거 그걸 왜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경북 영양 출신이에요. 예. 영양에 이제 경북대를 졸업하셨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TK 출신이 시골이라고 해가지고 홀대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은 좀 객관적으로 부합하지가 않죠. 예. 예를 들어서 우병우 민정수석 경북 영주입니다. 그렇군요. 누가 우병우 수석 보고 시골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깔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수석 보고 흑수저라고 하는 사람은 병원 가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TK 지역을 이제 흑수저라고 네. 한 것은 저는 뭐 본인이 이제 붕괴해서 그렇게 말했겠지만은 적절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 뭐 법적 추진하는 거는 좋지 않은 건 자기 자유신데 농림부 공무원 동원해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네. 철저하게 개인적인 일이니까 개인적으로 하셔야 될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병민 의원님, 모친 의료비 부당수급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출력문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청문회 당시에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으로 모친이 등록이 돼서 의료보험의 상당수 혜택을 받았던 것 2,500만 원 상당이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사실 자체가 잘못된 거다. 모친이 차상위 계층으로 된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나도 몰랐다. 이번에 알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다. 라고 잘못됐습니다. 청문회 때는 몸을 낮췄는데 장관이 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순 노모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네, 거기 한마디 덧붙였고 또 결손 가정이 이렇게 홀대받는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내가 무엇인가 할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 과정이 끝나고 나갔고 지금 김재수 장관 후보자, 지금 장관이죠. 장관이 굉장히 그동안 억울했던 것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와 같은 행동들은 저는 장관으로서 참 부적절하다. 예. 왜냐하면 한 부처를 이끌고 있는 최대 수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능력들을 충분히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 관리의 능력이라는 건 대언론 간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대중과의 소통도 중요하고요.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감정을 실어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아마 농림부 입장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에서는 전혀 득이 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과연 위기관리 능력들이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되짚고 싶고요. 한 가지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저 금리 부분에 관한 것도 글쎄요. 어찌됐든 가상금리 특혜를 받은 건 사실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가갖고 저금리를 왜 받았습니까? 내가 그냥 단순하게 집 한 채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대출을 받기 위해 금리를 조금 적게 받았으면 대한민국 언론이 그렇게까지 문제를 삼았을까요? 가장 문제제기가 됐던 첫 번째는 내가 살지도 않는 아파트를 빌라죠. 대형 빌라를 사서 하루도 살질 않았잖아요. 살지 않고 몇 년인가 지나서 되팔았는데 그 되판 이득으로 4억이 넘는 금액의 시세 차익, 그걸 실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 돈도 들지 않고. 결국은 그게 대한민국에서 사실 그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이 부동산 투기와 다를 게 뭐냐라는 문제제기 의혹들이 계속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부분들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 될 일인데 이걸 갖고 자꾸 난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저는 갑자기 누가 떠오르냐면요, 엊그저께 있었던 윤창중 전 대변인의 그 북콘서트가 떠오릅니다. 윤창중 전 대변인. 윤창중 전 대변인 같은 경우가 3년의 기간, 공소시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미국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무죄다 그러면서 지금 막 열변을 토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이거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사실 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재수 장관께서도 장관이 됐기 때문에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의혹들이 다 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겸허한 자세로 본인의 앞으로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전들을 제시하는 게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지, 이걸 대통령께 과연 어떻게 참 소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어제 김재수 장관의 취임 일성 이 같은 내용,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들이 밴드에 올린 이 글을 보면 이분이 정상적으로 농식품부 장관을 하실 수 있는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덕성도 문제이지만 감정을 한번 해야 필요하다. 이수경 칼럼니스트. 네, 어제 이제 저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티즌들이 글을 굉장히 많이 달았어요. 이 사람 도대체 뭐라는 거야? 뭐 이런 반응들. 그리고 경북대를 소위 말하는 지방대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골 출신, 뭐 지방대 이러면서 일종의 그 감성파를 한 것 같아요. 요즘 뭐 흑수저니 뭐네 이제 이런 단어들이 워낙 사람들에게 많이 다가오니까 뭔가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려다가 사실은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단 그 사실 자체가 좀 다릅니다. 경북대가 무슨 뭐 지방 잡대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굉장히 감성적인 언어로 표현하려다가 실패한 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인사청문회는 뭡니까? 의혹이 있으면 본인이 해명하는 자리잖아요. 우리는 기회를 드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해명을 스스로 못한 거에 대해서도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금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며칠 사이에. 두 번째는 그 장관이라는 자리는 정무직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도 필요한 장관 자리이기도 하지만 장관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어떤 정치력이 있어야 되는 자리고, 그것을 또 감안해서 실제 그 대통령이 임명하기도 하는데요. 인품도 좀 훌륭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장관이라는 자리에 오르면 사실은 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도 억울하고 김진 앵커도 억울한 일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저 자리는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도 떠안아야 되고 바다와 같이 조금 포용력을 발휘하면서 가야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세 번째는 사실은 저번에 윤 실장도 언급했지만 야당이나 언론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문이나 의혹이 있으면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또 장관의 역할이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기준에서 보더라도 김재수 장관이 과연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다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김재수 장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송강훈 변호사님 역시 나와주셨는데, 변호사님께서 좀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죠. 지금 발언이 상당히 청문회 전과 후에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바뀌었는데요. 우리는 수도 없이 속고 살지요. 청문회 때 그 자세 보고 속고 살고, 선거 때 국회의원이나 후보자들 잘하겠다는 말에 속고 살지요. 그 다음날 당선되고 그 다음날 장관 되면 저렇게 달라지는 게 우리 한두 번일까요? 저는 수백 번 본 것 같거든요. 그 점에서는 새삼스럽지 않고, 저도
김재수 장관한테 장관 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한테 만약에 소송을 거신다고 하면 예. 저는 환영합니다. 아, 환영이다. 네. 송강원 변호사, 나에게 소송 걸라.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당할 수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만난 인연이니까 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변론해 주시는 겁니까, 그럼? 네. 결론이 아니라 지금 소송을 벌써 예. 수임을 하시는 거예요. 저쪽에서 소송 당하면 예. 저희들은 이제 소송을 하는 쪽을 원고로 하고 소송을 당하면 이제 피고가 되는 건데 피고 인단이 구성이 되면 제가 대표 변호사가 돼서 한번 아, 그럼 싸워보죠. 되겠군요. 네. 예. 승산이 있습니까? 승산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워낙 한국이 그렇습니까? 예. 인연으로 얽혀 있고 또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얽혀 있어서 청와대 예. 그 등을 업으신 장관께서 조금은 유리할 수 있지만 아, 혐의와 상관없이. 저는 또 나름대로 한번 성심성의껏 한번 해보지요. 왜냐? 예. 진실이 그래도 제일 세니까요. 진실이 제일 우리는 세다. 장관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 1%인지 8%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예. 그 누가 봐도 국민의 그 눈높이에서 우리 지도자가 되기에는 너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 네. 그래서 언론이 공감대 형성하고 저희들도 역시 이구동성으로 했던 것인데 야당도 해임 건의안 제출했습니다. 네. 특히 아까 우리 김 선생 지적하신 것처럼 아파트 관련해서 한 3억, 4억 이득 본 거는 이건 엄밀히 보면은 제가 검사를 하면 저는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인데 예. 이미 시간이 꽤 지났지요. 예. 네. 그런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확 밀어붙여 갖고 장관이 되셨는데 예. 오히려 앞으로 좀 더 되돌아보면서 잘하겠다. 이게 국민이 기대하는 그 목소리인데 이제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이 되어서 예.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붙어봤으면 좋겠다. 나에게 네. 소송 걸라. 네. 예. 아니 그 김재수 장관이 제가 어저께 이제 농림부의 농식품부에 좀 알아보니까 그 관료 중에서는 굉장히 좀 스마트하고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걸어오고 능력을 인정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에서 본인의 업무 수행 능력을 따졌으면 본인이 좀 좀 이렇게 세일할 게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개인적인 도덕성 검증에 이렇게 집중된 것에 대해서 억울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그 장관으로서 정치력이 부족하다.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 청문회에 엄청난 그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소비 장관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화적인 어떤 문화체육 장관으로서의 역량을 하는 부분에서 사실 보여주기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야당의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 조윤선 예. 장관이 이제 제외됐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뭐 국민 눈높이에 죄송하다,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김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취임 일성으로 나온 것이 이제 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으로서의 정무적인 판단 능력, 정치력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부족함이 이제 보이고요. 또 이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호박이 한 번 굴르는 거하고 참깨가 1000번 부르는 거하고 비교해봤을 때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더 크다. 예. 예를 들어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도 반포에 살지 않은 아파트를 가지고 시세 차익을 23억을 냈습니다. 어허. 뭐 청문회에서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워낙에 덩치가 크고 한 번도 팔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본인은 집 한 채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공격을 받으니까 조 장관과 비교해서 되게 억울했어요. 억울하다. 그런 예. 게 있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참깨가 집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 의원 예. 말씀 중에 네. 제가 동의 못할 부분이 있어서 혹시 섭섭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능력 있는 엘리트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그거 찬성 못하겠어요. 예. 어떤 네, 그 분야에 능력이 있고 엘리트라고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국민이나 지도자가 갈 길을 잘 파악하고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예. 지금 누가 저분을 중심 잡은 지도자라고 좀 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엘리트 같아요. 그 점에서는 저는 찬성 못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분이 이제 농식품부 장관으로서의 이제 전문성을 되게 얘기한 거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나 정치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훨씬 그 제기되는 의혹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센스 있게 빠져나간 측면이 있어서 했고 그 다음에 장관이 돼서도 국립현충원에도 혼자 갔어요. 싹 본인은 빠져나간 그런 측면인데 얄밉게 빠져나간 측면이 있는데 예. 너무 정면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다가 오히려 곤욕을 치르는 걸 보면서 정치적인 판단 능력에 대해서 좀 아쉽다. 요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무적 판단 부족한 건 차치하겠습니다.
진실은 이긴다. 성광호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김재수 장관께서 진실이 왜곡돼 있고 의도적으로 나를 무시하는 처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정색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의료비 부당수급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 당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의 모친께서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된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잘못됐다. 이번에 알게 됐다. 송구스럽다. 라고 시인을 하셨는데 장관이 되고 나서 말씀 보셨던 것처럼 80노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 의원님하고 윤 실장님께서 계속 질타하시지 않습니까? 뭐가 억울하시다는 건지 제가 그거 위증에 가깝다고 말한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발언이 행정착오라고 했습니다. 예. 착오라는 거는 내가 신청도 안 했는데 그 관계기관에서 뭐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처리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한 대로 지급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착오가 아니고 예. 억울한 게 아닌데 왜 억울한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 혹시 가진 의혹에 대해서 버티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히는 것이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얘기를 이제 드리면 이게 말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 처음에는 제가 저번에 청문회 때 나오는 후보자들의 어떤 일관된 패턴은 이 시간 몇 시간만 버티면 된다. 소나기가 내리면 조금 뭐 맞고 조금 지나가면 된다. 이런 심리로 그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장관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국민들이 의혹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쇠로 일관하던가 버티기로 일관하던가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어차피 임명권자는 나를 임명할 테니까 이 시간만 조금 지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그 의혹은 의혹대로 해소가 안 되고 또 본인은 본인대로 또 지금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병우 수석의 대응 방법과 비슷하지 않냐라는 세간의 지적이 많아요. 그나마 우병우 수석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은 인사청문회라는 장이라도 열렸기 때문에 설명할 기회라도 준 건데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런 자리를 마련할 이유도 없고 그냥 뒤에서 이제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또 언론에서 뭐 개인적인 취재, 뭐 한겨레나 이런 일부 신문에서 취재를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해도 번번이 이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청문회라도 열어서 뭐 우병우 수석의 얘기를 좀 듣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 내일 그렇군요.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없던 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짱이 있으셨다면은 그렇게 청문회 때 잘못했다, 안 했다 말씀하지 마시고 왜 8%, 6%, 1%를 자신 있게 지적하셨겠죠. 그런 배짱도 없는 거 보면은 적어도 내일 정도는 또 없던 일로 되고 저도 법원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엔 부장검사, 그것도 단골 메뉴였던 스폰서 부장검사에 대한 내용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돌직구신문입니다. 수사 대상에 오르자 감축이 급급했던 스폰서 부장검사님. 고교 친구였죠. 1,5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그런데 1,500만 원뿐만 아니라 숱한 향응도 받았던 것으로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오늘의 특종입니다. 네, 스폰서 부장검사, 현직 부장검사입니다. 과연 어떻게 누구에게 돈을 받았는지 돈 자금 흐름표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그 표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김 부장검사와 김모 씨 간의 돈 거래 흐름입니다. 먼저 김 부장검사와 김모 씨는 고교 동기생의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중순 2,500만 원을 지급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술값 등 빌린 돈으로 1,500만 원을 반환했다. 접대비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상환했다. 2016년 9월 초에 접대비 추가 상환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주었다라고 김 부장검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김모 씨가 김 부장검사의 요구로 2016년 2월에 500만 원을 수집종업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김모 씨는 밝혔고요. 그리고 역시 3월에 김 부장검사 요구로 A 변호사 부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내놔라
라고 김 부장검사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버지 병원비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고, 술집 정액에 낸 500만 원에 대해서는 500만 원은 술값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정 의원님, 해명이 서슴지 않아요? 우선 내용에 대해서 잘 예. 모르시는 분들 위해 이제 김 부장검사, 지금은 이제 예금보험공사에 파견이 돼 있는 검사인데요. 유명한, 이름 밝혀도 되나요? 이름 밝히면 안 됩니다. 아니, 그 장인이 유명한 이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출신이죠. 장인은 박희태 예, 국회의장. 그거는 되죠. 예. 박희대 검사 이제 사위인데요. 그 검사가 고등학교 동창이랑 이제 어울려 지낸 겁니다. 그 고등학교 동창이 게임업체 형사 대표고요. 그 게임업체 대표가 횡령이나 사기 혐의로 이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중에서 내가 사실은 친구 검사한테 스폰서를 했다 하고 이제 밝힌 것이 이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둘이 어울려 다니면서 이제 사건 청탁과 관련해 가지고 그 부탁을 하고 사실 스폰서 검사 노릇을 해왔다. 그 검사가 오늘 아마 이제 계속 도망을 다니다가 체포가 되면서 나타난 곳인데요. 많이 좀 들은 것 같죠? 게임업체 대표, 게임업체 대표. 어디 동창, 부장검사, 부장검사, 검사장. 스폰서. 예. 이게 이제 과거에 지금 김정주 그 엑슨 검사와 우병우 검사가 했던 거에 그 재판인데 좀 작은 사이즈의 재판이라고 할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받은 것이 이제 그 돈 거래가 있었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문제는 이 김 부장 검사가 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서부지검에 이제 사건이 있었던 모양인데 서부지면에 있는 검사들한테 계속 가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고 그 청탁을 했던 정황이 이제 드러난 거죠. 어허. 그것이 이제 우병우 검사 그 당시에 그 검사하고는 다른 것이죠. 실제로 물론 그 실제로 청탁을 했는지에 예.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로 엄청나게 전화를 하고 밥을 먹고 있는 것은 이제 드러나고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게 대납을 했는데 서로 동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술집에 줬다는 거예요. 술집에 500만 원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장 검사가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예. 술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받은 걸 네가 갚아라 이렇게 된 걸로 보이는 거죠. 전형적인 갑질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받고 있고, 스폰서 관계가 아니었냐,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폰서로 활동을 해왔다. 본인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김 씨의 진술, 김 씨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그 1,500만 원은 김영준 검사의 세컨드 한테 돈이기 때문에 그 명목을 돌려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제 사건에 대한 청탁을 한 게 아니고 형준이는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사건에 개입을 하고 그 지켜봐 주시면 다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친구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지속적으로 형준이의 술, 향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 건 사실입니다. 제가 가서 진술할 때 자신이 향보여처럼 하라 그런 겁니다. 자신이 얘기한 거대로 진술했으면 좋겠다. 술과 향응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에서는 이 김모 부장검사와 스폰서 김 씨 간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과연 이 부장검사는 자신의 고교 동기인 김 씨에게 어떻게 무엇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걸까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이 문자 메시지인데 저희가 좀 더 크게 출력물로 출력을 해봤습니다. 스폰서 부장검사 파문. 김 씨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에 최소 2-3번은 김 부장검사를 만나서 술을 샀다. 술자리가 끝날 때면 내가 100만 원, 200만 원씩 용돈을 줬다. 이에 대해서 김 부장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 친구끼리 어디 술집에 2-3차례 간 게 전부다. 여성 접대부 사진을 주고받기도 했다. 인정했네요. 그러나 그건 호기심 때문이었다. 호기심 때문에 여성 접대부 사진을 주고받았다.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문자 메시지 밑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 휴대폰은 스폰서 김 씨의 휴대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도착한 문자 메시지는 김모 부장검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인데, 박모모 수사검사나 여자 수사관이 조사할 때 너랑 나랑 술 먹은 것만 물어봤어. 아님 2차도 갔느냐고 추궁했어. 네가 아니라고 해도 한 모모가 같이 있었던 자리에 몇 번 본 건 다 이야기했을 텐데 점점점. 결국 그 말 믿고 내가 거기 갔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거 만약에 네가 얘기했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되고 내가 옷 벗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누구누구 박모 검사가 미친 척하고 압색할지도 모르니 친구야, 박 검사가 미친 척하고 압색할지도 모르니까 압색은 압수수색의 준말입니다. 만에 하나 대비해서 집, 사무실, 불필요한 메모 등 있는지 점검해서 조치해 없애버려 이거죠. 증거를 은폐하라 이런 얘기죠. 한 번만 더 휴대폰도 제발 바꿔라. 검찰 조사에 대비해서 휴대폰을 바꾸라라고 고교 친구이자 스폰서인 김 씨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어떤 수사검사와 한 모모인에게 억울하게 나도 당하고 너도 몹쓸 징역 당하지 않도록 휴대폰을 바꿔라. 그러면서 문자 메시지가 추가로 또 공개가 됐는데요. 그 밑에 있습니다. 친구야, 다시 한번 뭐뭐뭐 물어보면 싱글 몰트 바다 거기는 102만 원, 수백만 원 술집이 아니라 그냥 싱글 몰트 바다. 여자애들 한둘 로테이션에서 술값도 5, 60만 원 싼 술집이다라고 전해라. 내가 감찰 대상이 되면 언론에 나고 나도 죽고 바로 세상에서 제일 원칙대로 너도 수사받고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캠 칼럼니스트, 네. 이 정도면 그냥 단순한 고교 친구 사이의 금전거래인 겁니까? 아니면 스폰서와 일탈한 부장검사의 관계인 겁니까? 일단 이 검사분 굉장히 꼼꼼하시네요. 예. 네,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어디서 어떤 진술을 해라, 어떤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라라고 저렇게 문자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급하셨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사실 이번 사건을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뭐 부당거래니 예.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관련해서 영화들이 많았었는데 영화라는 게 과연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현실적으로 정말 이러한 일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번 사건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 술값을 대납하게 한다던가 돈을 빌린다던가 이 사람은 땅까지 처분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피해자 김 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나한테 사달라고 요구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요. 또 오피스텔도 알아보라. 예. 뭐 1,000만 원 보증금에 65만 원짜리로 할게 뭐 이런 구체적인 대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술, 돈, 땅, 오피스텔 나올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은 다 나와 있는 그 아니, 영화의 본인의 오피스텔을 좀 너가 여기 천에 뭐 월세 얼마 좀 알아봐라. 그렇죠. 그래서 예. 서울 시내에 있는 오피스텔을 알아봐달라고 김모 씨한테 부탁을 했고 예. 김모 씨 같은 경우는 너무 서울 시내 중심에 있으면 조금 그러니까 약간 외진 곳에 뭐 보증금 1,000만 원에 65만 원짜리 이걸 알아봐 줄게 이런 대화들이 쭉 이제 보도에 따르면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더군다나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보시면 이제 문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요. 허위 진술을 강요해라. 싼 술집이라고 전해라. 그러니까 싱글 몰트바라고 하고 싱글 몰트바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싼 술집입니까? 제가 더 잘 알겠습니까? 김진 기자가 더 잘 알겠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아 그런가요? 예. 하여튼 고급 술집 뭐 사롱 이런 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 보통 가면 양주 한 병에 뭐 안주 시키고 이러면은 뭐 한 두세 명 가면 한 200~300만 원 나오는 그런 술집들이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사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거길 갔는데 이것을 이제 숨기기 위해서 이른바 싱글 몰트바에 간 것으로 이렇게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메모 같은 거 아까 조치를 취하라는 거는 사실은 증거 인멸에 그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워딩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검사는 이 보도 내용들이 맞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비위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강호 변호사님, 오랫동안 법조인으로 활동해 보시면서 이 검찰을 계속 지켜봐 오셨을 텐데 지난번 저희 돌직구쇼에 출연하셔서 현직 젊은 검사는 괜찮다. 그런데 이상하게 차장 검사, 부장 검사가 되면 검사들이 변한다. 못 믿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것과도 관련 있는 내용이었습니까? 김 부장 검사 제가 변명을 좀 해볼까요? 예. 운이 너무 없죠. 아, 운이 없다. 네. 정상적으로 활동하시고 정상적으로 친구 관계에 사귀셨는데 친구가 어찌어찌 잘못되는 바람에 친구가 저렇게 화가 나서 이제 문제를 터뜨렸는데 김 부장 검사만 그럴까요? 그 점에서 운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런 점에서 볼 때 운이 없다. 네. 딴 사람 다 그런데 왜 나만 그래? 네. 이게 제 인생관이 딱 하나 있거든요. 예. 공짜는 없다. 이게 제 인생관입니다. 공짜는 없다. 네, 저는 친구한테 선물도 안 받습니다. 예. 공짜로 주면 그 순간은 기쁜데 이게 마음이 불편해지죠. 예. 어느 순간에 그 다음부터 안 주면 또 섭섭해집니다. 예. 이 마음이 거지가 되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거지가 된다. 네, 지금 저 관계가 김 부장 검사가 그 눈치를 못 깨달은 것이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왜 술 사주고 왜 골프 치고 왜 놀러 갔을까? 이건 다 대가가 있는 겁니다. 예. 공짜로 준 게 아니거든요. 그걸 잊은 거죠. 대부분의 이 공직자들이
아주 친하다고 해서 이것저것 공짜 대접을 받지만 그 밑바닥에는 대가가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공과 사를 분별 없이 잊어버리죠. 예. 그 점에서 보면 김 부장검사는 굉장히 운이 없는 케이스고 한국 곳곳에 이런 공짜 관계가 하도 널려 있어서 제가 더 표현을 못 하겠어요. 운이 없는 관계다. 이게 뭐 이분이 김 부장검사가 검찰에서 되게 에이스입니다. 장인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드라마에 딱 나오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뭐 자네 뭐 내 사위가 되겠나 이렇게 똘똘한 사람. 예. 그리고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금융조세 분야에서는 검찰 내에서 1, 2인자에 들어가요. 남부지검이 여의도가 관할권이기 때문에 남부지검에서 이제 금융조세 부분을 담당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금융조세 관련 부장을 했고 UN 대표부의 법무협력관으로 3년 동안 나가 있었습니다. 뭐 승승장구했네요. 유엔 대표부에 보낸 이유는 유엔 대표부가 뉴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욕에서 이제 금융에 관한 거를 예. 보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뭐 특수부라든지 강력부가 잘 나갔는데 진경준 검사장도 금융조세의 1인자로 꼽힌 인물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요즘 잘 나가니까 유혹도 많은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스폰서를 어릴 때부터 하면은 이게 나오는 게 속된 말 이렇게 코가 깨는 거지 않습니까? 한 번 이 사람한테 받으면은 그 사람 그 이후에는 내가 폭로하겠다라고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인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약간 더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보통 옛날에 이렇게 쉽게 돈 받는 사람들은 조금 능력도 떨어지고 출세도 포기하고 난 대강 즐기다가 뭐 변호사 개업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돈을 쉽게 받는데 진경준 검사장이나 이 김모 부장검사를 보면은 그게 아니고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다. 원래 집안도 괜찮고 이런가.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했다는 거는 상당히 이게 만연해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검찰의 이 같은 비리 뿌리 뽑겠습니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 대해서 국민 앞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단 5일 만에 그거보다 더 센 게 나왔어요. 현직 검사예요, 부장검사. 그 지점에서 검찰 조직을 호되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아까 저 문자 메시지 보셨죠? 사실상 증거인멸, 회유를 하는 저 문자 메시지가 있었던 날짜가 언제입니까? 예. 7월 달이죠. 7월 10일, 7월 11일. 이게 지금 이 문제가 터진 게 서부지검에서 이 동창을 조사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동창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회사 돈을 뺍니다. 빼서 어디를 갔는가 조사하다 보니까 이 부장검사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이게 5월 달의 얘기입니다. 5월에 서부지검에서 대검으로 보고를 올려요. 실질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감찰을 하라고. 근데 대검에서 감찰을 시작합니까? 그 5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4월 달부터 진경준 검사장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이 완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시점이다. 예. 대검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묻은 게 아니냐. 실제 감찰이 시작된 시점은 5월에 보고가 일어난 지 3개월 뒤의 시점이거든요. 그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바로 본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 이 부장검사가 서부지검 관계자들 만나갖고 회유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정황 의혹들이 또 퍼져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쯤 됐으면 김수남 검찰총장이 대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시고 이 사건에 대한 본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실장님이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명 검사의 일탈이겠느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저 술자리에 김 부장검사뿐만이 아닌 다른 검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문제가 김 부장검사 개인의 일탈로 또다시 끝나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진짜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도 예.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일이 수천 명 검사 술집이나 또는 친구 만나는 거 쫓아다닐 수 있어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이 진짜 별로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게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지역 관계, 고향 관계, 선후배 관계 이거를 유난히 중시하는 우리 한국의 이 전통 때문에 이 공직자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공과 사를 구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검찰총장이 100번, 1000번 앞으로 개혁안 내더라도 여전히 김 부장검사는 내일도 있을 거고 모레도 있을 거고 10년 뒤에도 있을 겁니다. 예. 제가 홍만표 변호사하고 진경준 검사장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 재밌다고 한 게 검찰 수사를 보면요. 홍만표나 진경준이나 받아먹은 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 사람들이 불법을 한 건 없습니다. 어떤 청탁을 한 적도 없고 예. 청탁이 먹힌 적도 없고 홍만표 변호사가 지금 이제
뭐 국정원에 이제 고위직을 하고 있는 이제 중앙지검 차장 검사한테 20번 전화를 했는데 사건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에요. 예. 지금도 똑같은 게 이 김모 부장 판사가 이 사건이 가 있었던 서부지검의 이제 검사 수사관하고 밥은 먹었는데 밥만 먹었대요. 사건에 대해 청탁을 안 했다라는 게 현재 검찰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보도를 마무리하면서 검찰 출신의 청와대의 민정수석부터 숱한 의혹의 중심에 서 있고 검사장 출신의 진경준 전 검사장도 의혹의 한가운데 섰고 그리고 이제는 현직 부장검사가 공공연히 스폰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니 장관 내정자가 본인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말 바꾸기로 국회와 언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을 주목해보는 신사동 그 사람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3명의 신사동 그 사람 모셨는데요. 첫 번째 신사동 그 사람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30대 통담동 주식 부자의 몰락.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희진에 관련된 의혹 보도해드렸는데 검찰이 이희진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검찰이 이희진 씨에게 제기됐던 의혹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저께 보도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체포된 상황은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방송들이 보도된 이후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0억이 넘는 슈퍼카를 끌고 다니면서 사실 이러한 내가 이 정도의 부자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널리 알리면서 그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게 되고 투자를 이끌어내고 거기에 좀 그쳤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 죄질이 굉장히 나쁜 부분 중에 하나는 유료 회원들의 회비를 1,000만 원을 받아요. 예. 연간 회비를 1,000만 원 내면서 저런 주식 정보를 들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000만 원을 받았으면 돈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허위로 정보를 흘려갖고 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가 하면 거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장외 주식을 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장외 주식은 사실 본인이 미리 헐값에 사서 갖고 있던 장외 주식을 투자자들이 사서 금액이 오르면 그것도 되파는 수법으로 아주 악질의 그런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희진 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젊어요. 여기 있는 예. 사람 중에 저희보다 아마 더 나이가 어린 30대 초반에 굉장히 젊은 청년 부자이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희진 씨의 사례를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나도 슈퍼카를 타고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예. 헛된 꿈을 갖고 증권시장,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 이희진 씨 사건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현재 수백 명에 달하고 그 사람들이 다 단합해서 현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검찰이 이 문제를 좀 명확하게 수사해서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좀 세상에 알려갖고 비슷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김병민 박사님 얘기하실 때 이희진 씨가 인터뷰했었던 본인의 자택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청담동에 있는 수백억대 초호화 건물이다. 그런데 기자가 긴급 체포된 이희진 씨의 자택을 직접 가봤다면서요. 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실제 5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이제 이 씨가 살았던 그 청담동에 갔더니 건물이 280억 원, 지금 부동산 시세로 따지면 280억 원이고, 예. 자동차가 그 슈퍼카, 그 사진에 나왔던 자동차 중에 3대가 주차가 돼 있었다고 해요. 지금 뭐 보도가 그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청담동이라는 그 동네가 상징하는 것도 상당히 큰 데다가 뭐 200평이 넘는 그런 뭐 땅, 그리고 거기에 뭐 수영장도 있고 안에는 뭐 대리석으로 꾸며놓고 굉장히 꼼꼼하게 자신이 어떻게 예. 살고 있는지 다 SNS에 올렸어요. 본인이 이렇게 말했네요. 나의 집의 천장은 금으로 도금이 돼 있고 네네. 그리고 벽은 크로아티아 아산 대리석으로 꾸몄다. 크로아티아가 대리석이 유명한가 보죠. 그런가 보죠. 그리고 집 내부의 나무 원목은 북유럽산 최고급 편백나무라 방 안에서 은은한 원목 향이 난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호화생, 그러니까 흑수저 출신으로 돈을 여기도 흑수저 얘기 나와요. 여기도 흑수저 얘기 나오죠.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흑수저였는데 주식 투자를 해서 대박이 터졌고 그래서 돈을 벌었고 결국은 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이제 SNS에 굳이 사진과 모든 내용들을 다 이제 공개를 한 거잖아요. 예. 사실 이제 저런 행태 자체가 보면 어제 정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패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있는 거지 그것을 굳이 저렇게 인증샷까지 찍어내면서 사람들에게 과시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단순히 과시욕뿐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주식 투자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하나의 미끼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지금 경찰 그 관계자들 따르면은 최소한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많이 이제 밝혀질 가능성이 높은 건데 어쨌든 이희진 씨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그 뉴스들이 더 무성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투자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사기인 줄.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가입비만 1,000만 원 하는 주식 사이트라는 거예요. 사실 1,0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가입비로 1,000만 원씩 냈으면은 그 사람들도 이제 이희진이라는 사람을 갖다 롤 모델로 해서 아 나도 저처럼 될 수 있겠어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주식 정보를 얻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거죠. 뭐 영화 부산행을 보면은 그 공유 씨가 펀드 매니저로 나오는데 예. 그 마동석 씨가 얘기하잖아요. 너 개미 핥기지? 이런 개미 말을 핥기지? 개미 투자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정말 개미 핥기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예. 그 사람이야말로 저런 개미 핥기의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그러니까 그 어저께도 제가 얘기했지만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꼬임에 빠져든 사람들의 저는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겉모습을 봤잖아요. 예. 정말 진정한 부자, 진정한 주식 코드들은 저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자할 회사의 자산 가치나 이런 걸 분석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저렇지 않고 슈퍼카 운전하고 자랑질하면서 하는 거를 보지 못했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일확천금을 꿈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저 사람이 가장 나쁘지만 꼬임에 빠진 사람들의 책임도 저는 가볍지 않다고 오늘 생각합니다. 윤태곤 실장님, 이희진 씨가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설득을 했다고 해요. 나는 나이트클럽 웨이터와 막노동을 전전하던 흑수저였지만 김재수 장관이 썼던 그 흑수저. 주식 투자로 수천억대 자산가가 됐다. 나는 한 반지하방에서 태어났다. 삼겹살집에서 불판 닦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애 처음 돈을 벌었다. 남은 삼겹살을 먹을 때 제일 행복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올라왔다. 당신들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이희진 씨의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이 사람의 이제 발언들을 쭉 보면요. 어떤 사업이 유망하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경제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 이런 거는 없어요. 나는 힘들게 살았다. 그리고 나는 지금 돈이 많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이제 청바지 장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에 캘리포니아에서 금광 러시가 있을 때, 골드 러시가 있을 때 돈을 번 사람들은 청바지 장사였다. 금 캐러 사람들이 다 오는데 금은 못 캐고 리바이스가 그때 생긴 거 아닙니까? 청바지를 팔아가지고 돈 벌었다. 예. 이분 같은 경우가 이게 전형적인 청바지 장사인 거죠. 예. 혐의가 상당히 나쁩니다. 변호사님.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장외 주식을 사라고 추천해서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를 입히고 동시에 본인은 시세 차이로 이득을 봤다. 만약에 재판받으면 유능한 변호사 선임하면은 면제는 안 살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의외로 법원이 꽤 관대합니다. 예. 네, 어떨지 모르지만 저 바닥이 저렇게 복잡하고요. 대개 뜨는 사람은 거의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 또 처벌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뜨면 위험하고 뜨면 하여튼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요. 이게 또 저쪽 업계의 그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요. 예. 우리 만고의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첫째는 초년에 일찍 돈 벌면 망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그 돈 버는 것보다 돈 쓰는 게 어렵지요, 사실은. 쓰는 게 어렵다. 그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저커버그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대 후반에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돈 벌었는데 그 친구는 뉴욕에 1억 달러 기부하고 예. 어디에 몇억 달러 기부하고 지금 회사 전체를 기부하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일종의 비즈니스이기도 하지만 그게 그 나라의 전통입니다. 예. 우리는 그런 전통이 없지요. 예. 돈을 잘 버는 것도 진짜 우리한테 좋은 모습인데 의외로 돈을 진짜 기가 막히게 쓰고 잘 갖다고 하시는 분 우리 그런 롤모델 있을까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다. 네, 그게 우리 이 자본이나 이 돈과 관련된 역사가 짧은 문제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게 우리의 현주소이죠. 예. 긴급 체포된 이희진 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신사동 두 번째 그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별명을 붙여줬어요, 네티즌들이. 멱살 한선교.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발장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정대로 고발이 됐는데 한송교 의원에 대해서 어제 공개 비판을 했던 정청래 전 의원이 한송교 의원의 이번 공개 사과 사진을 올리면서 두 번째 글을 올렸는데요. 나도 궁금하다. 멱살 선생께서 정청래 의원이 붙인 별명이군요. 멱살 선생께서 경호원 멱살 잡는 장면은 당시 기자가 찍었다. 그런데 경호원께 사과하는 이 사진은 누가 찍었을까?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던데 나도 궁금하다. 윤태권 실장님, 그러니까 약간 놀리고 있는 겁니다. 또 뭐 이게 형사 고소 당하기 4시간 전에 사과를 했다 그래요. 하지만 고소는 진행이 됐고, 한성교 의원은 이번에 제가 볼 때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게, 여야가 싸우면은 예. 똑같은 놈들이다. 니들이 뭐 이쪽도 잘못이고 저쪽도 잘못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물타기가 될 수 있는데 예. 여기는 국회의장이 있고 여당 의원들끼리 말하자면 이게 쳐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출신 이제 경호 요원의 멱살을 잡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대가 야당이 아닌 거고 말하자면 공무원, 하위직 공무원,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방해를 한 것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일이 큰 것이고 뭐 뒤에 또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국회의원이라고들 한다. 나라에 해를 끼치는. 예, 나라에 해를 끼치는 댓글을 보니까 욕이 장난이 아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형적인 시범 케이스로 걸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새누리당에서도 뒤에서는 어떻게 좀 도와주려고 할지 몰라도 지금 야당이 이제 윤리위 회부하겠다라고 하는데 당 차원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뭔가 한성교 의원을 서포트하기도 어려운 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모로 어렵게 돼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김병민 전 의원님, 예. 네티즌들이 이런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해요. 이성철 신임 경찰청장이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이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 갑질과의 전쟁 첫 시범 케이스로 한선교 의원과 김재수 장관 두 사람을 수사한 것 아니냐? 굉장히 잘못 걸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예.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 이 고발을 주도했던 경찰인권센터의 장신중 총경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시는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지만 그 사과만으로 사실상 본인이 저질렀던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한성교 의원께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잘못한 일에 대해서 고개 숙이고 사과한 부분들은 응당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신 거고요. 이제 국회 차원에서 자정 능력들을 보여줘야 될 때거든요. 예. 그동안 국회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되기 시작하면은 사실 처음에는 동료 의원들, 그러니까 여당이건 야당이건 할 것 없이 처음에는 언론을 향해서 굉장히 크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 문제 제기를 하다가도 정작 윤리위원회가 소집되고 난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곤 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 결국은 동료 의원 감싸기란 명목으로 흐지부지 뭔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다만 이 한성교 의원의 행위 자체가 사실 이게 뭐 의원직을 던져야 될 정도의 혐의인지 아니면은 진짜 뭐 제명이 돼야 될 혐의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단 한 가지 적어도 국회에서 국민들을 향한 최소한의 사과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국회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정말 국회의원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자정 능력을 스스로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성교 의원이 사과를 했는데 과연 정청래 의원이 이 사진은 그럼 누가 찍은 것이냐? 당시에 멱살 잡는 사진은 기자가 찍었는데 이렇게 사과하는 장면은 좀 어색하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성교 의원 측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사진 한 장 찍는 것이 혹 오해를 하실까 봐 요청을 안 했다, 기자들에게. 오히려 모든 경찰관이나 국민들에게 사과해 주는 것이 본인들로선 좋을 것 같다는 허락을 받고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그러니까 조용히 찾아가서 본인이 찍었다. 이제 보좌관이 찍었겠죠. 전 저것이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경찰관이 사실 뭐 현직 국회의원이 이제 멱살을 잡혔는데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뭐 다른 뭐 경찰들이 나서서 지금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고발장에 뭐 저 경위는 아마 이름을 뭐 안 넣은 것 같은데 어쨌든 사과해서 사과를 받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하면 사진 찍겠다? 저 개인이라면 사과의 진정성도 의심이 되고 예.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기분 같아요. 나쁠 것이다. 사과하는 갑질인 거죠. 예. 그런데 사과 안 받아줄 거야? 각도까지 딱 이렇게 인사하는 각도까지 뭐 사진 한 장, 여러 장 찍었을 겁니다. 여러 장 예. 찍어가지고 가장 각도가 잘 나온 거 가지고 그래서 본인의 이제 정치적으로 언론 수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거는 이제 진정한 사과라고 사과는 빨리 해야 되고 진정성 있게 해야 되고 또 다른 부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사과하면서 예. 사진 찍겠다는 부탁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을 좀 보면
사과를 받는 경위의 자세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공손하게 앞으로 손을 모으고 이 목도 좀 구부정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의원님께서 사과를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사과를 받고 있는데 이숙현 칼럼니스트 네. 이 칼럼 해당 경위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저 어제 이 사진 저 한성규 의원한테 감사드리는 게 웃을 일이 요즘 별로 없는데 예. 어제 저 사진 보고 정말 혼자 한참 웃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저 각도를 보더라도 한성규 의원의 어떤 자세를 보더라도 이건 물론 이제 추정이고 주관적인 관점이긴 합니다만 보는 사람이 너무 불편해요. 네. 일단 그 얘기는 저걸 불편하게 어떤 서로의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고 저 사과를 받는 경찰도 상당히 불편한 상황에서 저런 그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 일어난 거고 또 한 번 어떻게 보면 경찰관을 불편하게 만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제 뭐 여기 대해서 이제 사과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 새누리당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감쌀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사람들에게 와닿을 만한 어떤 그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말로만 뭐 국회의원 얘기하고 갑질 얘기하고 하지만 특혜 없애겠다고 하지만 실적인 조치가 없다면 뭐 저것도 또 하나의 그냥 지나간 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뉴스 속보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에 있었던 이번엔 부장 판사 비리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채널에 의해서 영상으로 생중계를 해드릴 예정이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측에서 생방송 중계는 좀 그렇다라고 고사를 하는 관계로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사과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뉴스 속보로 저희가 발빠르게 받아쳐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부장판사 비리 대국민 사과. 부장판사 비리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다. 그리고 법관의 근본 윤리와 기본 자세를 저버린 사건이다. 그러면서 당사자는 중견 법관, 당연하죠. 부장판사니까. 당혹감과 참담하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왠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5일 전에 부장 중견 검사가 검사장 출신이 저질렀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또 5일 만에 부장검사 비리가 터졌듯이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지금 부장판사 사과를 하고 있지만 과연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 달 뒤에 또 그럴 수 있고요. 6개월 뒤에 또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까? 제가 대법원장께 제언을 드린다고 하면은 가장 구체적인 이 실천 방안은 법관이나 검사는 고위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대학교 동창회, 동기 모임, 고향 모임 이게 가시면 안 되죠. 의롭게 이 사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는 한 저런 그 사과와 비리는 매일 반복되고 매일 사과할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저 문제가 법관 개인이나 또는 대법원이나 또는 검찰이나 검찰총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여서 같이 한번 되돌아보고 같이 고민하는 대목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네,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법원과 검찰 조직을 못 믿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저희 돌직구쇼를 믿어주십시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이정현 의원이 오늘 정치면 기사의 주인공인데요. 이정현 당대표 추석을 맞아서 군부대 병영 체험을 가신다고 밝혔습니다. 그것도 잠깐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장병들과 1박을 하고 오겠다. 1박 2일 야심찬 군부대 숙박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게 예상외로 민폐다라는 네티즌들의 반발이 세서 논란입니다. 군부대 방문 소식에 네티즌들이 보인 반응 저희가 CG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ID SKLS 별 4개. 어지간하면 방문하지 마세요. 준비하고 청소한다고 쫄병들 죽어납니다. 이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렇군요. 웬만하면 간식만 보내고 가지 마세요. 소대장이랑 같이 자는 것도 미치겠는데 집권당 대표가 온다고쇼? 연대장만 와도 난리가 납니다. ID JIN 저는 아닙니다. 진 J 별 4개. 근데 집권여당 대표가 온다면 이라는 누리꾼들의 반응 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과격한 반응도 있겠습니다만 이 칼럼 이게 왜 논란입니까? 군대를 안 가봐서 못 갔다 와서 정확히 사태 파악은 안 되긴 합니다만 일단 위에 사람 오면 일단 기분
아니, 일단 부담되잖아요. 예를 들어 예. 우리도 이제 그런 겁니다. 저 예전에 언론사 있을 때 참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끼리 회식하고 있는데 사장님 잠깐 오신다 그러면 아, 왜 와? 이렇게 되잖아요. 반응이 이렇게 됩니다, 실제. 그 양반 왜 와? 네, 이렇게 그 되죠. 양반 왜 와? 그 뭐 그냥 술값만 내주고 가지 밥값만 내주고 예. 가시지. 굳이 뭐 회사에서 만나는 것도 충분한데 뭐 이런 반응인 거죠. 근데 이제 명절 때나 이런 그 뭐 추석 때나 뭐 이럴 때 정치인들이 가는 거는 뭐 일상적이었어요. 과거 예. 정부에도 그렇고 당 대표도 그렇고 여야 할 것 없이 사실 얼마나 이제 보여주기를 또 하고 싶겠습니까?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양쪽 심리가 다 이해가 갑니다. 네. 그렇다면 적절한 그 수위를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정현 대표가 가시는 거는 뭐 다들 그랬으니까 간다고 하더라도 1박 2일은 정말 좀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 예. 뭔가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김병민 전 의원님. 근데 저는 사실 뭐 이정현 당대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군부대 1박 2일 가서 우리 장병들을 챙긴다는 것, 물론 우리 장병들 생각하면 청소도 해야 되고 각도 잡아야겠지만 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많이 방문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현장 방문하는 거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1박 2일 간다는 건 이정현 대표 입장에서도 큰맘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서 이정현 대표 똑같이 병영 체험하러 가는 거니까 저녁에 화장실 청소도 좀 같이 하고 예. 소변기에 그 묻은 때 이거 지우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거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싹 준비해서 소변기 이정현 청소. 대표랑 국회의원들한테 드리면 돼요. 생각났어요, 저도. 기억나시죠? 치약 예. 묻혀갖고 이렇게 지우는 거. 타일에 껌 붙은 거 떼는 거랑 그렇지, 껌 떼는 거. 소변에 얼룩 예. 청소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런 거 미리 하지 마시고요. 다 묵혀놓고 있다가 우리 국회의원님들 오실 때 이참에 한번 좀 시켜보고 예. 또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불침번 쓰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병영체험 국회의원님들 많이 오시니까 그날만큼은 장병대 편히 잘 수 있게 해주고 의원님들이 불침번 쓰면 이런 얘기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서 사진 찍는 쇼보다는 진짜 좋은 얘기도 좀 듣고 오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생 탐방을 하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월 원조는 이정현 대표거든요. 네.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부터 저분은 그냥 마을 회관에서 자는 게 습관처럼 된 분이 돼가지고 본인이 군대 가서 자는 거에 대해서 아무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당 대표가 돼버렸다. 국가 의전 서열이 이제 몇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정현 대표의 높이 평가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예. 추석 때 선물도 안 보낸다고 했어요. 대신에 예. 당사에서 일하는 방호원하고 청소 노동자들하고 오찬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 참 사실은 잘했어요. 진보 정당에서는 예. 하던 모습인데 이정현 대표 이런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저는 이 부분도 참 칭찬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내친지 싫어하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이게 누가 높은 사람 온다고 하면 평소의 모습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쓰고 닦고 하고 이분들이 가는 거는 평소의 모습을 보려고 가는 건데 평소의 모습이 아닌 걸 보여주는 유구한 전통. 예. 예컨대 오바마 대통령 우리나라 올 때마다 꼭 오산 미군 기지를 갑니다. 예. 또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미군 기지 내 숙박시설에 잔 적도 많습니다. 네. 근데 항상 보면은 거기 가끔 이제 TV 화면에 나오지만은 자유롭게 환호하고 박수치고 휘파람 불고 정말 대통령이 온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왜 미군들은 좋아할까? 대통령이 왔을 때는 왔을 때고 그다음 자유시간 내 자유시간 하는 거고 내 업무를 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거는 기분이 좋죠. 유명한 분 우리 대통령 오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높은 분이 오면은 그게 안 되니까 싫어하는 거죠. 제가 평소 아이디어 같으면은 예. 예, 아니 이 이정현 대표 같은 사람이 오면 기분 좋죠. 근데 이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내 삶이 고달파지니까 어려운 거죠. 그것도 그걸 추석인데. 알아야죠. 그것도 추석 연휴인데. 제가 아이디어를 낸다고 예. 하면 이정현 대표 준비하시면서 한 30분 전에 갈 부대를 정하세요. 예. 30분 전에 갈 부대 정하고 그다음에 아주 자연스럽게 가면 되죠. 저는 찬성합니다. 가서 그다음에 딱 한 가지 목표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복잡하게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 예. 내가 가서 요거 한 것만 하나만이라도 조금 눈여겨보겠다고 하는 이 소박한 목표를 갖고 가면은 저는 굉장히 잘 보이고 예. 굉장히 좋은 체험 될 것 같아요. 닫고 30분 예. 전에 정한다고 하면요. 정군이 주축되는 전쟁 겁니다. 그럴까요? 어디 가야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습니까? 예전에 저 군대 있을 때 닫고 조이고 기름치고 이 세 말의 경기를 익힌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정현 당대표 어제 교섭 연설을 했는데 교섭 연설 내용 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한나라당이 탄핵을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집권 여당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절 국정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국민이 뽑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 역시 사과드립니다. 보수 정부가 호남을 차별하고 호남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이 점에 대해 참여하고 사과드립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을 사과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더 협조하지 못했던 거 사과하고 호남을 홀대했던 거 사과하고 나름 파격 아닙니까? 일단 참신했죠. 집권당 대표가 과거의 정부의 보수 정부에서 호남을 홀대한 것을 사과한다. 근데 방점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지금 야당도 우리 박근혜 정부에 협조하라. 아, 그겁니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꺼낸 그렇군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협조 연설에서도 여러 가지 그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노동개혁 이런 거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저 얘기를 꺼냈고요. 뭐 예. 또 다른 갈래로는 요즘 이제 보수 정권이 호남으로 진출하고 김무성 대표 뭐 민생 투어 같은 경우도 주로 뭐 해남, 목포 이런 데로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뒤에 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속셈이 있었군요. 속셈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집권당 대표의 뭐 국회 교섭단체 연설로서 참신하긴 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보면은 좀 뜬금없다. 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칼럼? 네, 이게 사과가 있잖아요. 이제 사과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진심을 담은 사과가 있을 수 있고 전략적으로 이제 뒤에 어떤 주고받는 그것을 의도해서 가는 사과가 있을 테고요. 지금 이정현 대표 말하는 거예요? 한성규 의원 말하는 거예요? 둘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 이게 또 이정현 대표는 진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정현이라는 어떤 정치인의 진심일 수 있으나 이게 새누리당의 전체 의견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대표는 그 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치인 이정현이냐 대표 이정현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사과의 성격과 수위가 굉장히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예. 일단 저는 어제 전체적인 얘기를 듣고 호남 쪽의 얘기를 하셨는데 이정현 대표 사실은 저 메시지를 국민의당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한테 던진 것은 아닌가. 뭐 내년 대선을 감안해서 예.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에게 오라, 손잡자, 뭐 이런 손잡자. 겁니까? 네, 그런 거죠. 그렇군요. 대선이 다가오니까 정치권의 합종 연행도 슬슬 다시 기지개를 피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고 이후에 아주 감동적인 오늘의 휘날의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2014년 2월에 있었던 경주 코오롱 마우나 리조트에서 발생한 강당 붕괴 사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 부산 외국어대에 입학 예정이었던 혜륜 양을 잃었던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경주 코오롱 마우나 리조트 사건, 너무나도 끔찍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고계석 씨 둘째 딸의 이름은 고혜륜 양이었습니다. 2014년 그 사고로 선교사가 돼서 평생을 봉사하면서 살겠다던 둘째 딸을 잃게 됐습니다. 둘째 딸이 떠난 뒤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했던 고계석 씨는 그러나 이내 딸의 꿈을 대신 실현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조금 전 보셨던 저 사진은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에 있는 국립유치원인데요. 고계석 과장이 유족 보상금으로 받은 6억 원 가운데 무려 4억 원으로 이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고 저렇게 아름다운 유치원이 지어진 겁니다. 덕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인 바누아투에서 총 5개 교실에 1개 사무실을 갖춘 2층짜리 그것도 국립유치원이 저렇게 들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딸에게 평생 봉사하겠다던 딸의 소원을 대신 이뤄준 아빠. 끔찍한 사고 뒤에 이렇게 가슴 저린 아름다운 사연이 숨어져 있다는 것 저희가 오늘 발굴을 해서 보도해드립니다. 참 날개 없는 천사들이 이 땅에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는 이런 경주 코오롱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와 같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안 된다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모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도시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